안녕하세요, 여러분. 행간뷰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부터 좀 불편하게 시작합니다. 집은 남는다. 그 집이 내 집이 아닐 뿐. 통계상으로는 분명히 집이 충분한데 왜 여전히 수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은 너무 멀다고 느끼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 이 통계를 봤을 때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핵심을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집이 있느냐와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통계는 총량을 세지만 사람은 조건을 보고 삽니다. 오늘은 단순히 집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왜 통계 속의 집과 내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의 집이 다른지 그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질문 다음 슬라이드에 올려두었습니다. 총량이 100%를 넘어도 왜 집은 아직 모자란가? 이게 오늘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총량이란 전국의 집수를 전부 합친 숫자입니다. 숫자만 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사람들은 아무 집이나 사는 게 아니니까요. 직장 근처, 아이 학교 근처, 교통이 닿는 곳, 그리고 내 월급으로 감당 가능한 가격. 이 조건들이 동시에 맞아야 비로소 집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통계는 그 조건들을 전부 평균 내서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익숙한 말보다 한층 더 깊은 곳입니다. 지표가 보는 것과 시장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 왜 다른가? 그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두 숫자,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전국 주택보급률 102.9%, 서울 93.9%. 두 숫자만 보면 뭔가 이상하죠? 전국은 100%를 넘었는데 서울은 93%대입니다. 주택보급률이 뭔지 딱 한 줄로 말씀드리면 가구수 대비 집수가 몇 %냐입니다. 100%면 가구수와 집수가 같은 거고 100%를 넘으면 숫자상으로는 집이 더 많은 거죠. 근데 전국 평균은 102.9%인데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은 93.9%. 여러분,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평균이 현실을 가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수업시험 평균이 높다고 모든 학생이 잘 본 건 아니잖아요. 전국 평균이 높다고 모든 지역에서 집 구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 부동산은 반드시 전국 평균과 사람이 몰리는 지역의 현실,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집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위치를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미거주 주택이 전국에 159만 9,086호입니다. 숫자가 꽤 크죠. 그런데 이걸 단순히 빈집이 많네 하고 넘어가면 핵심을 놓칩니다. 중요한 건 그 집들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지방주택 보급률은 높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빈집은 지방에 쌓여 있는데 사람과 수요는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요와 공급의 공간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집은 있는데 내가 필요한 곳에는 없다. 그래서 주택 문제는 단순히 집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집이 시장에 나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집이 있어도 못 산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번엔 가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PIR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심플합니다. 집값이 내 연소득의 몇 배냐는 비율입니다. 수도권 PIR 8.7배. 연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으면 8년 7개월 만에 집값에 닿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밥도 먹고 교통비도 써야 하니 현실은 더 깁니다. 서울만 따지면 PIR이 13.9배니까 서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실제 통계로 생애 최초 주택 마련까지 평균 7.9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7.9년이 단순한 저축기간처럼 들리죠? 지금은 이 숫자를 머릿속에 하나 남겨두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이 36.1%입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셋 중 하나 이상이 혼자 산다는 뜻이죠. 가구는 이렇게 잘게 쪼개졌는데 공급의 지역 배치나 주거 형태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 결과가 여기 나옵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최저 주거 기준이 뭔지 쉽게 설명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 기준입니다. 너무 좁지 않은지, 기본 생활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죠. 수도권 미달 비율이 4.4%, 그런데 청년 가구로 좁히면 8.2%로 올라갑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2.9%인 시대에도 살만한 집에 살지 못하는 가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집이 통계에 있다는 것과 살만한 집에 살고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지 지표 자체의 한계를 정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오늘 강의의 핵심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 집중해서 봐주세요. 주택 보급률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작동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맞아야 합니다. 첫째, 집이 있는 곳과 사람이 원하는 곳이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통계에 잡힌 집이 실제로 거래 가능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이 두 전제가 둘 다 현실과 어긋납니다. 지방에 빈집이 많아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청년에게 그 집은 대체제가 아닙니다. 노후화가 심각해서 즉시 살기 어려운 집도 통계에선 일체로 잡힙니다. 그러니 숫자는 충분해 보여도 체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단순화한 숫자입니다. 이걸 그대로 믿고 집은 충분하다고 말하는 순간 실제 고통을 놓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통계가 실제로 무엇을 세고 있는지. 개념을 두 개 구분하고 넘어갑니다. 자가 보유율은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이고 자가 점유율은 자기가 가진 집에 실제로 사는 가구의 비율입니다. 2024년 기준 자가 보유율 61.4%, 자가 점유율 58.4%, 차이가 3.0%포인트입니다. 이 3.0%포인트가 의미하는 바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집에 살지 않는 가구가 그만큼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중에는 임대 시장에 공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 소유 구조가 임차 시장, 매매 시장, 가격 형성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걸 함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말, 공급을 늘리면 해결된다는 주장을 좀 쪼개보겠습니다.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냐? 많이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공급은 중요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 부족과 가격 접근 불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절대 부족은 집 수 자체가 모자란 상황이고 가격 접근 불가는 집은 있는데 내 소득으로는 도저히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늘어서 총량은 올라갔는데 소득 대비 가격 구조가 그대로라면요. 새 집이 생겨도 여전히 그림의 떡인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즉, 같은 주택 문제처럼 보여도 어떤 경우엔 공급이 해법이고 어떤 경우엔 금융, 소득, 입지, 임대 안정이 더 중요한 해법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나누지 않으면 처방도 엇나갑니다. 그러면 왜 자꾸 같은 처방만 반복되는 걸까요? 그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빙산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물 위에 보이는 부분이 주택 보급률, 공급 물량 같은 지표들입니다. 물 아래 잠긴 부분이 입지 불일치, 가격 접근성, 주거 안정성 같은 것들이고요. 정책도 사람도 보통 측정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봅니다. 숫자로 가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실제 고통은 대부분 물 아래에서 옵니다. 전국 공급량 몇만 호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숫자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중 청년이 실제 감당 가능한 집은 몇 채인가는 훨씬 어려운 질문입니다. 쉬운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 어려운 문제는 계속 뒤로 밀립니다. 이게 오늘 강의 전체의 핵심 문제의식입니다. 102.9%는 어딘가에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맞는 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차이 하나가 오늘 우리가 확인한 전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을 막는 건 단순한 총량이 아닙니다. 조건입니다. 지역, 가격, 대출 가능성, 면적, 교통, 직장과의 거리, 가족 상황. 이 조건들이 맞지 않으면 숫자상 존재하는 집이 내겐 없는 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통계를 보고 어떤 사람은 집이 많네 하고 어떤 사람은 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제 이 현실을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은 1859년 런던과 파리입니다. 잠시 호흡을 바꿔보겠습니다. It was the best of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찰스 디킨스가 1859년에 쓴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입니다. 프랑스 혁명 직전의 파리와 런던, 두 도시를 같은 시간 위에 겹쳐놓으면서 디킨스가 보여준 건 이겁니다. 풍요와 결핍은 서로 다른 시대가 아니라 같은 시대 안에서 다른 조건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걸 지금 우리 주택시장에 대입하면 딱 맞습니다. 통계는 102.9%라는 숫자로 풍요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주거는 여전히 멀고 비쌉니다. 같은 시대 안에 풍요와 결핍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통계는 평균을 말하지만 사람의 삶은 평균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평균 뒤에서 누가 배제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한번 지나쳤던 그 숫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까지 평균 7.9년이라는 숫자를 잠깐 봤죠. 지금 그 숫자를 다시 꺼내는 건 지금부터는 다른 각도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열심히 모으면 되겠네 싶죠. 그런데 그 7.9년 안에 뭐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이 있고, 출산이 있고, 직장 이동이 있고, 부모님 건강 이슈가 들어오고, 아이 입학이 옵니다. 이 결정들이 전부 집이라는 조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미루고, 전세 보증금 때문에 이사를 못하고, 대출 한도 때문에 원하는 동네를 포기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 가능한 조건의 범위가 먼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는 단순한 자산 문제가 아니라 생애 설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불안한 게 심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그 구조를 만드는 쪽, 즉 정책은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봐왔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짚겠습니다. 자, 정책은 주로 어떤 시선으로 이 문제를 봐왔을까요? 집값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자. 집값이 느리면 규제를 풀자. 두 처방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둘 다 총량과 가격 수준을 목표로 움직입니다. 완전히 틀린 접근이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반복되면 접근 가능성, 입지 불일치, 주거 안정 같은 요소가 자꾸 뒷전으로 밀린다는 겁니다. 정책은 집값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시민은 내가 지금 살 수 있냐를 묻고 있는 셈입니다. 질문이 다르면 답도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보겠습니다. 정책이 평균을 목표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국 보급률이 개선됐다. 공급 물량이 늘었다. 평균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지역, 특정 세대, 특정 소득계층은 여전히 집을 못 구합니다. 그럴 때 사회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못 샀나? 왜 준비를 못 했나? 왜 그 지역만 고집하나? 원래는 분포와 접근의 문제였는데 그 실패가 점점 개인의 탓처럼 돌려집니다. 평균이 맞아도 평균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평균 달성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럼 그 질문을 제대로 던지려면 어떤 지표로 봐야 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방향 전환을 제안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기존에 보던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 보급률, 빈집 총수, 다주택자 수. 이걸 이렇게 바꿔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 전국 보급률 대신 수요 집중 지역의 접근 가능성. 사람이 실제로 몰리는 곳에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있는가. 둘째, 빈집 총수 대신 시장에 돌아올 수 있는 빈집 비율. 비어있다고 전부 활용 가능한 집이 아니니까요. 셋째, 다주택자 숫자보다 임차 시장 안정성. 임차인이 보증금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바꾸는 건 통계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중요한 현실로 볼 것인가, 그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이 숫자들을 여러분 각자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점검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IR. 내 연소득의 지역 PIR을 곱해보세요.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 PIR 8.7이면 대략 4억 3천만 원대가 기준선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대출 구조와 자기 자본을 같이 봐야 하고요. 두 번째, RIR. 지금 내 월세 또는 주거비가 월소득의 몇 %인지 계산해보세요. 수도권 평균이 18.4%입니다. 내가 그 아닌지 바뀐지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최저 주거 기준. 지금 내가 사는 집이 너무 좁거나 열악하지 않은지, 기본 생활이 가능한 환경인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로 봤던 통계를 내 숫자, 내 집, 내 조건으로 바꿔보는 것. 이게 첫 번째 점검입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집이 102.9% 있다는 통계가 사실이라면 그 집은 왜 아직 누군가에게 닿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다음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hen간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